힘든 수술을 앞두고 남편은 잠시 나갔다가 내 지갑을 들고 애인에게로 도망쳤다. 나는 절망에 빠져 있었고 잠시 후 값비싼 정장을 입은 한 여성이 병실로 들어왔다. 여긴 제 병원이에요. 우리가 당신을 치료할 겁니다. 그리고 당신 남편이 지금의 행동을 몇 번이고 후회하게 만들어주죠. 운명의 갈림길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어디서 저희를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는 정말 궁금하답니다. 이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즐겁게 감상하시길 바랍니다. 이서연은 좁은 병원 침대에 누워 하얗게 칠해진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머리 위 어딘가에서 낡은 형광등이 우문거렸다. 복도에서는 간호사들의 발소리와 나지막한 목소리들이 들려왔다. 소독약 냄새와 함께 병원 특유의 불안한 기운이 감돌았다. 그녀는 옆으로 돌아 누우려 했지만 날카로운 통증이 허리를 꿰뚫는 바람에 불편한 자세로 굳어버렸다. 내일이 수술인데 외과 의사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상황이 심각합니다. 이서연님, 디스크가 심하게 탈출해서 신경을 누르고 있어요. 수술하지 않으면 휠체어 신세를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술도 위험 부담이 따르죠. 최선을 다해봐야 합니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43살 차가운 병실에 홀로 남겨졌다. 거의 혼자였다. 남편 박진우는 퇴근하고 오겠다고 약속했지만 벌써 저녁 7시가 다 되어가는데도 그는 보이지 않았다. 병실 문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다. 서연은 눈을 떴다. 문 앞에는 키가 크고 살집이 약간 있으며 구겨진 재킷을 입은 남편이 서 있었다. 진우는 피곤해 보였고 눈 밑에는 그늘이 져 있었다. 왔어. 그는 가까이 다가오지도 않은 채 툭 던지듯 말했다. 손에는 화면이 밝게 빛나는 스마트폰을 들고 있었다. 진우 씨, 왔구나. 서연은 웃어보려 했지만 어색한 미소가 지어졌다. 못 올 줄 알았는데 그는 창가로 걸어가 어두워지는 병원 마당을 내다보았다. 10월의 땅거미는 빠르게 짙어졌고 가로등은 이미 불을 밝히고 있었다. 회사의 일이 산더미라. 겨우 빠져나왔어. 진우는 돌아보지 않은 채 중얼거렸다. 서연은 그의 등을 바라보았다. 뭔가 잘못되었다. 그녀는 이 남자를 20년 동안 알았다. 23살에 결혼해 딸을 낳고 온갖 어려움을 함께 헤쳐나왔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느꼈다. 그는 여기 있지만 없는 것 같았다. 마치 그의 생각은 저 멀리 다른 곳에 있는 것처럼. 진우 씨, 여기 앉아봐. 그녀가 조용히 부탁했다. 얘기 좀 하자. 나 내일 아침 7시에 수술실로 들어간대. 그가 돌아섰고 서연은 그의 얼굴을 보았다. 긴장되고 어딘가 거리감이 느껴지는 표정이었다. 그의 시선은 그녀를 스쳐 지나갈 뿐 머물지 않았다. 나 올해는 못 있어. 진우는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 손 안에서 만지작거렸다. 너무 피곤해서 담배도 한 대 피우고 싶고. 서연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설마 지금 이렇게 무서운 순간에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이 상황에서 그저 곁에 앉아줄 수도 없는 걸까? 30분만이라도 있어줘. 그녀는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애쓰며 부탁했다. 무서워. 진우식 의사 선생님이 합병증이 생길 수도 있다고 했어.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그가 퉁명스럽게 말을 잘랐다. 다 괜찮을 거야. 요즘 그런 수술은 아무 데서나 다 하잖아. 그의 손에 들린 스마트폰이 진동했다. 진우는 재빨리 화면을 쳐다봤고 서연은 그의 눈썹이 살짝 치켜 올라가는 것을 보았다. 그는 서둘러 알림을 지우고 스마트폰을 주머니에 찔러 넣었다. 있잖아. 할 말이 있는데. 서연은 팔꿈치로 몸을 일으키며 말했다. 통증이 다시 등을 핥히었지만 그녀는 신경 쓰지 않았다. 저기 협탁 위 서랍에 내 지갑이 있어? 돈이랑 카드 들어있는데. 진우는 돌아보며 침대 옆 협탁을 쳐다봤다. 의사 선생님이 수술에 필요한 추가 약품이나 특수 재료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했어. 서연은 말을 이었다.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거래? 한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들 수 있대. 내 지갑에 현금으로 40만 원 있어. 내가 모은 전부야. 그리고 카드에 50만 원 정도 더 있고. 그 지갑 좀 가져가 줘. 혹시 뭐 필요하면 그걸로 결제해줘. 진우는 말없이 협탁 서랍을 열어 낡은 가죽 지갑을 꺼내 손에 쥐어보았다. 서연은 그의 턱 근육이 꿈틀거리는 것을 보았다. 알았어. 그가 짧게 대답하고는 지갑을 재킷 안주머니에 넣었다. 고마워. 서연은 베개에 몸을 기댔다. 조금만 더 있다가 가. 여기 너무 조용해서 혼자 있기 무서워. 진우는 다시 스마트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했다. 있잖아.
나 잠깐 나가서 담배 한 대만 피우고 올게. 그는 문 쪽으로 향하며 말했다. 바로 돌아올게. 알았지? 5분이면 돼. 진우 씨. 돌아온다고 했잖아. 그는 이미 문지방에 서 있었다. 담배 안 피우면 죽을 것 같아. 문이 그의 등 뒤로 닫혔다. 서연은 페인트가 벗겨진 문틀을 바라보며 홀로 남았다. 마음속 무언가가 이건 아니라고, 그가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속삭였다. 하지만 그녀는 그 생각을 떨쳐냈다. 말도 안 돼. 어딜 가겠어? 내 남편이고 우리 딸 아빠인데. 그냥 피곤해서 그런 거야? 그뿐이야. 10분이 지났다. 그리고 20분이 지났다. 서연은 협탁에 있는 자신의 스마트폰에 손을 뻗으려 했지만 허리 통증 때문에 돌아 누울 수가 없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허리를 찌르는 통증을 참아가며 침대에서 내려와 차가운 리놀륨 바닥에 발을 디뎠다. 스마트폰을 집어들어 진우의 번호를 눌렀다. 전화기가 꺼져 있어 연결할 수 없습니다. 그녀는 다시 걸었다. 또다시 같은 자동응답, 같은 무심한 여성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서연은 천천히 침대에 다시 앉았다. 심장이 복도까지 들릴 듯 쿵쾅거렸다. 아니야, 이럴 리 없어. 그가 그냥 이렇게 가버렸을 리가 없어. 지금 수술을 앞둔 이 순간에 그녀는 다시 전화를 걸어보려 했지만 전화기는 꺼져 있거나 차단되어 있었다. 병실에 나이든 간병인 아주머니가 빛바랜 가운을 입고 들여다보았다. 이서연님, 차라도 한 잔 드릴까요? 저기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제 남편 못 보셨어요? 한 40분 전에 나갔는데. 아주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못 봤는데요. 아가씨, 무슨 일 있어요? 아니에요. 서연은 침을 삼켰다. 잠깐 나갔다 온다고 해서요. 아주머니는 안쓰러운 눈빛을 보내고는 나갔다. 서연은 손에 스마트폰을 쥔 채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있었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났다. 진우는 없었다. 그녀는 지난 몇 달을 떠올렸다. 그가 회사에서 늦는 일이 잦아지고 아침에 뽀뽀해주지 않게 되고 사소한 일에 짜증을 내기 시작했던 때를. 다른 도시에 사는 딸 가은이가 방학 때 집에 왔다가 전화로 말했었다. 엄마, 아빠 괜찮아. 내가 집에 있을 때 보니까 좀 이상하던데. 서연은 그때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피곤해서, 중년의 위기라서, 일이 힘들어서 그럴 거라고. 그녀 자신도 그때 이미 3개월째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며 병원을 전전하느라 집안일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 어쩌면 그는 아픈 자신에게 지쳤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2주 전 그날 밤이 있었다. 진우는 늦게 귀가했고 그의 몸에서는 향수 냄새가 났다. 그녀의 향수가 아닌 달콤하고 강렬한 향수였다. 그녀가 묻자 그는 버럭 화를 냈다. 버스에 사람이 많아서 향수 뿌린 사람이 옆에 서 있었다고. 서연은 믿지 않았지만 침묵했다. 믿고 싶지 않아서. 20년간 쌓아온 것을 무너뜨리기 두려워서. 이제 그녀는 병실에 앉아 깨달았다. 그는 떠났다. 그녀의 돈, 그녀가 모은 모든 돈을 가지고 떠났다. 수술을 앞두고 그녀가 가장 두려워하고 그를 가장 필요로 하는 순간에 문에 노크 소리가 들리고 아까 그 간병인 아주머니와 함께 서류철을 든 30대 간호사가 들어왔다. 이서연님, 쉬시는데 죄송합니다. 간호사가 입을 열었다. 의사 선생님께서 수술에 필요한 추가 재료비 청구서를 전달해 달라고 하셨어요. 오늘 저녁 8시까지는 결제를 해야 합니다. 아래층 수납 창구로 가시면 돼요. 서연은 멍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얼마인데요? 230만 원입니다. 간호사가 서류를 내밀었다. 수입산 나사랑 특수 고정 장치예요.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이거 없이는 수술 위험이 더 크다고 하셔서 돈이 없어요. 서연이 힘겹게 내뱉었다. 그 말은 이상하고 비현실적으로 들렸다. 남편이 가져가고 가버렸어요. 간호사는 이해가 안 된다는 듯 눈을 깜빡였다. 네, 가버렸다니요. 네, 그렇게요. 서연은 다시 눈물이 얼굴을 타고 흐르는 것을 느꼈다. 잠깐 나갔다 온다고 했어요. 그게 2시간 전이에요. 전화기는 꺼져 있고요. 제 지갑을 가져갔어요. 돈이 전부 거기 있었는데 간병인 아주머니는 어머나 하며 손뼉을 쳤다. 간호사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세상에 그녀가 속삭였다. 어떻게 그럴 수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서연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수술은 내일인데 이 재료들 없이는 안 된대요. 저한텐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카드도 지갑에 있었는데 전부 다요. 간호사는 침대 옆에 앉아 서연의 어깨를 어색하게 감쌌다. 울지 마세요. 일단 뭔가 방법을 찾아볼게요.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려서 지불 유예를 요청해 볼게요. 혹시 다른 가족은 없으세요? 딸이요. 서연이 흐느꼈다. 하지만 대학생이라 공부하고 있어요. 걔도 돈이 없어요. 제가 매달 생활비를 보내줬거든요. 부모님은 돌아가셨고 오빠가 한 명 있긴 한데 10년 넘게 연락 안 하고 지내요. 간호사는 간병인 아주머니를 쳐다봤고 아주머니는 안타깝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세상에, 맙서사, 요즘 남자들은 왜 저 모양이야? 간병인 아주머니가 한숨을 쉬었다. 우리 딸도 시집 갔는데 매일 걱정이야. 저런 놈 만났을까봐. 제가 지금 박수진 과장님께 다녀올게요. 간호사가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 병동 과장님이세요. 좋은 분이시니까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주실 거예요. 수술 취소 안 될 테니 걱정 마세요. 그녀는 서연을 간병인과 남겨두고 나갔다. 아주머니는 서연 곁에서 부산을 떨며 베개를 고쳐주고 컵에 물을 따라주었다. 너무 걱정 마요. 아가씨, 그녀가 말했다. 다 잘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남편이란 작자는 죄송하지만 욕 좀 할게요. 진짜 나쁜 놈이네. 수술 앞둔 아내를 버리고 가? 그런 놈은 손모가지가 부러져야 해.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눈물은 말랐다. 가슴속에는 기이한 공허함과 함께 지난 세월 동안 자신을 따뜻하게 해주었던 중요한 무언가가 갑자기 꺼져버린 듯한 차가움만 남았다. 그녀는 결혼식을 떠올렸다. 죽을 때까지 사랑하겠다고 맹세하던 젊은 날의 진우. 가은이가 태어났을 때 그는 작은 포대기를 가슴에 안고 행복에 겨워 울었다. 함께 보낸 저녁들, 여행들, 미래에 대한 계획들. 언제부터 모든 것이 잘못된 걸까? 언제부터 그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게 된 걸까? 아니면 그는 언제나 자기 자신만을 사랑했고 그녀가 그저 알아채지 못했던 걸까? 있잖아요. 간병인 아주머니가 옆 침대에 앉으며 조용히 말했다. 제가 한마디 할게요. 우리 집 영감도 좋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술 마시고 행패도 부렸죠. 근데 제가 심장병으로 병원에 입원했을 때 3일 동안 꼼짝도 안 하고 곁을 지켰어요. 당신 잘못되면 나도 못 산다고 하면서. 물론 나중에 또 제 버릇 못 고쳤지만 결국 제가 내쫓았어요. 그래도 힘든 순간에는 날 버리지 않았다고요. 근데 당신 남편은 이건 정말 아니네요. 서연은 할 말을 잃은 채 고개를 끄덕였다. 복도에서 빠른 발소리가 들렸다. 돌아온 간호사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이서연님, 박수진 과장님께서 일주일간 지불을 유예해 주시겠대요. 수술은 진행하고 그 후에 어떻게든 해결해 보라고요. 혹시 남편분이 정신 차리고 돌아올지도 모르잖아요. 그 사람 안 돌아와요. 서연이 무미건조하게 말했다. 그녀는 갑자기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그것을 깨달았다. 이제 확실히 알겠어요. 안 돌아올 거예요. 간호사는 한숨을 쉬었다. 그럼 수술 끝나고 생각해봐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이서연 님 건강을 되찾는 거니까요. 나머지는 어떻게든 될 거예요. 그녀는 떠났다. 간병인 아주머니도 저녁 식사를 가져다 주겠다며 자리를 떴다. 서연은 다시 혼자가 되었다. 완전히 어두워졌다. 병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보였다. 저 어딘가에서 진우는 자신의 삶을 살고 있겠지. 어쩌면 웃고 누군가를 안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녀의 돈으로 누군가에게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사주고 있겠지. 그녀는 그가 병실을 나가 복도를 빠르게 걸어 계단을 내려가고 차에 타서 떠나는 모습을 상상했다. 그리고 1km씩 멀어질 때마다 안도감을 느꼈을 것이다. 드디어 자유다. 아픈 아내로부터, 책임으로부터, 의무로부터 자유로워졌다고. 서연은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침대에 누웠다. 내일 아침 그녀는 수술실로 실려가 척추를 절개하고 해집는 수술을 받을 것이다.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고 장애인이 되어 깨어날 수도 있다. 그리고 곁에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딸은 멀리 있고 남편은 도망쳤고 다른 가족도 없다. 그녀는 눈을 감고 생각했다. 어쩌면 이게 맞는 걸까? 이게 신호일까? 애초에 이 수술에 동의하지 말았어야 했나? 하지만 곧바로 자신을 다그쳤다. 아니야. 가은이가 있잖아. 그녀를 사랑하는 딸. 어제 전화해서 수화기 너머로 울던 딸이 있다. 엄마, 절대 무서워하지 마. 엄마는 강하잖아. 이겨낼 수 있을 거야. 가은이를 위해서라도 이겨내야 했다. 서연은 눈을 뜨고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았다. 저 어딘가에서 그녀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있었다. 진우 없는 삶, 두렵고 알 수 없는 삶. 하지만 내일을 이겨낸다면 온전히 그녀 자신의 삶이 될 것이다.
병실로 한 여성이 들어왔다. 서연은 즉시 느꼈다. 이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다. 의사도 간호사도 아니었다. 그녀의 걸음걸이, 몸가짐에서 힘과 자신감이 느껴졌다. 여성은 50대 초반 정도로 보였다.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이 섞인 검은 머리는 우아하게 쪽을 찌고 있었다. 얼굴은 과한 화장기 없이 단정했지만 잘 관리된 모습이었다. 짙은 회색의 세련된 정장을 입고 있었는데 한눈에 봐도 비싸 보였다. 손목에서는 야은 금시계가 반짝였다. 서연은 눈을 비비며 팔꿈치로 몸을 일으켰다. 아마 남은 평생 흘릴 눈물을 이미 다 흘린 것 같았다. 이서연님, 여성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그녀가 가까이 다가오자 서연은 그녀의 눈을 보았다. 회색에 주에 깊고 특별한 깊이가 있는 눈이었다. 네, 서연은 허리 통증에 얼굴을 찡그리며 앉았다. 누구신데요? 제 이름은 김지현입니다. 여성이 손을 내밀었다. 악수는 단단하고 따뜻했다. 저는 사립클리닉 새로운 3회 원장입니다. 이런 시간에 방해해서 죄송합니다. 서연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사립클리닉. 여기서 뭘 하는 거지? 김지현 원장은 의자를 끌어와 침대 옆에 앉았다. 아주 자연스럽게 마치 가까운 사람처럼 담당 간호사분께 들었습니다. 그녀가 말을 시작했다. 남편분께 일어난 일에 대해서요? 서연은 다시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다. 하지 마세요. 그녀가 속삭였다. 그 얘기 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왜 여기 오신 거죠? 전 사립클리닉에 갈 형편이 못 돼요. 당장 내일 수술 재료비도 없는데. 알고 있습니다. 김지현 원장은 몸을 앞으로 숙였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동정심이 아닌 단단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래서 제가 온 겁니다. 제 말 잘 들으세요. 이서연님, 제안할 게 있습니다. 이서연은 돌아보았다. 여성은 어떤 거만한 기색도 없이 진지하게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저는 한 달에 한 번 자선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이 시립병원에 옵니다. 김지현 원장은 말을 이었다. 까다로운 케이스들을 상담하고 제가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살펴보죠. 오늘 박수진 과장님을 만나 몇몇 환자에 대해 논의하던 중 과장님께서 이서연님 이야기를 언급하셨어요. 그래서요. 서연은 이야기가 어디로 향하는지 알 수 없었다. 저를 무료로 수술해 주시겠다는 건가요? 동정심에서요? 동정심이 아닙니다. 김지현 원장은 단호하게 말했다. 원칙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20년 전 저도 당신과 같은 처지였습니다. 서연은 숨을 멈췄다. 여성은 차분하게 말했지만 그녀의 눈에는 오래된 고통이 스쳐 지나갔다. 제 딸이 뇌종양 진단을 받았습니다. 김지현 원장은 병실 벽 너머 어딘가 과거를 응시하고 있었다. 아이가 8살이었죠. 독일에서 아주 비싼 긴급 수술을 받아야 했어요. 저는 그때 동네 의원에서 일하는 평범한 의사였고 남편은 엔지니어였죠. 우리에겐 그런 돈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 서연은 자신의 고통도 잊은 채 귀를 기울였다. 우리는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김지현 원장이 말을 이었다. 대출을 받고 거의 모든 돈을 모았죠. 그런데 출국 하루 전날 남편이 떠나겠다고 하더군요. 아픈 아이와 함께 살 수 없다고. 그건 자기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리고 모든 돈, 단 한 푼도 남김없이 가져갔습니다. 제가 자기를 이렇게 만들었다며 새로운 삶을 시작할 권리가 있다고 하더군요의 서연은 숨을 헐떡였다. 세상에, 저는 죽어가는 딸과 함께 돈도, 집도, 아무것도 없이 혼자 남겨졌습니다. 김지현 원장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그녀는 평정을 잃지 않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어요. 진심으로요. 하지만 그때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낯선 사람들이요. 직장 동료들, 이웃들, 심지어 그냥 아는 사람의 아는 사람들까지. 그들이 돈을 모아주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필요한 금액을 전부 모았어요. 우리는 독일로 갔고 딸은 수술을 받았고 그리고 그 아이는 살아있습니다. 김지현 원장은 대화 중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다. 지금 28살이에요. 의사가 되어 제 병원에서 일하고 있죠. 결혼해서 아이 둘을 키우고 있고요. 그 일이 있은 후 저는 스스로에게 맹세했습니다. 언젠가 돈과 능력이 생긴다면 힘든 순간에 남편에게 버림받은 여성들을 돕겠다고요. 서연은 한마디도 하지 못한 채 앉아 있었다. 이 여성의 이야기는 그녀 자신의 마음속에서 메아리 쳤다. 저는 수년간 돈을 모으고 공부하고 발전했습니다. 김지현 원장이 말했다. 10년 전에 제 병원을 열었죠.
처음에는 작았지만 점점 확장했습니다. 이제는 최신 장비와 최고의 의사들을 갖추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수익의 일부를 당신 같은 분들, 과거의 저와 같은 분들을 돕는 데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왜 저죠? 서연이 속삭였다. 저 같은 사람이 수백 명은 될 텐데요. 김지현 원장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당신 눈에서 20년 전 제 눈에 있던 것과 똑같은 것을 봤기 때문입니다. 고통, 배신감. 하지만 저는 힘도 봅니다. 당신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울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그리고 제가 또 뭘 보는지 아세요? 서연은 말없이 고개를 저었다. 당신 남편이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고 그는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거라는 걸 봅니다. 김지현 원장의 목소리에 강철 같은 의지가 실렸다. 이게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겁니다. 여긴 제 병원이에요. 당신을 저희 병원으로 옮겨서 최고의 외과 의사들이 수술을 진행하고 당신을 치료할 겁니다. 무료로요. 그리고 그 후에 당신 남편이 자신이 저지른 일을 몇 번이고 후회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서연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어떻게요? 어떻게 그렇게 하실 거죠? 김지현 원장은 핸드백에서 명함을 꺼내 협탁 위에 놓았다. 제게 아주 유능한 변호사가 있습니다. 최민준 변호사님은 가사 사건 전문이죠. 이미 많은 제 환자들을 도왔어요. 당신 남편은 당신의 돈을 가져갔습니다. 이것은 배우자 재산 절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수술을 앞둔 당신을 버렸어요. 이것은 혼인이 사실상 파탄 났다는 증거가 됩니다. 이혼 시 법원은 그의 행동을 고려할 겁니다. 하지만 잘 모르겠어요. 서연은 가슴속에서 희망이 따뜻하게 피어나는 것을 느꼈지만 믿기가 두려웠다. 너무 복잡해요. 복잡할 것 없습니다. 김지현 원장은 단순하고 설득력 있게 말했다. 당신은 그냥 회복에만 집중하세요. 나머지는 저희가 알아서 할 겁니다. 동의하시겠어요? 서연은 그 회색에 차분한 눈을 들여다보았다. 그 눈에는 거짓도 위선도 없었다. 오직 진심으로 돕고 싶어하는 마음만이 담겨 있었다.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죠? 그녀가 다시 물었다. 정말로 이렇게 간단할 리가 없잖아요. 김지현 원장은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유리창 너머로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다. 저 어둠 속 어딘가에서 행복하고 불공평하고 예측할 수 없는 삶들이 흘러가고 있었다. 아시나요? 이서연님이 그녀가 조용히 말을 시작했다. 제 딸이 낯선 사람들의 도움으로 살아났을 때 제가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왜요? 왜 이런 일을 하시는 거죠? 그러자 옆집에 사는 한 선생님이 제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선행은 돌고 돌아야 하니까요. 언젠가 제가 도움을 받았으니 이제 제가 당신을 돕는 거고 당신도 나중에 누군가를 돕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도 돕는 겁니다. 그녀가 돌아섰다. 하지만 더 개인적인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저는 남자들이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여성들의 삶을 파괴하는 것을 마지막 남은 것까지 빼앗아 떠나고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평온하게 사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참고로 제 전남편은 1년 후에 돌아오려고 했습니다. 딸이 살아있고 제 일이 잘 풀린다는 걸 알았을 때요. 제가 그에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너무 늦었어 라고 말하고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는 계단참에 서서 울었지만 저는 조금도 불쌍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방울도요. 김지현 원장은 침대로 돌아왔다. 이해하시겠어요? 우리 여자들은 너무 자주 용서하고 너무 자주 동정하고 너무 자주 남자가 변할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용서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힘든 순간의 배신은 그중 하나죠.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내면에서 무언가 변하는 것을 느꼈다. 두려움과 고통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다른 것이 생겨났다. 분노. 올바르고 건강한 분노. 자신을 향한 것이 아닌 감히 자신에게 그런 짓을 한 진우를 향한 분노였다. 좋아요. 그녀가 단호하게 말했다. 동의할게요. 제가 뭘 해야 하죠? 김지현 원장은 만족스러운 격려의 미소를 지었다. 올바른 결정입니다. 지금 바로 당신을 저희 병원으로 옮기는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저희 차가 당신을 데리러 올 겁니다. 이미 박수진 과장님과는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모레 수술을 진행하죠. 저희 신경외과 의사는 이 지역 최고인 김성훈 교수님입니다. 수백 건이 성공적인 수술 경험이 있으시죠. 그리고 최민준 변호사님은 당신이 이사 후 조금 안정을 찾으면 모레쯤 찾아올 겁니다. 그가 모든 것을 설명하고 서류를 준비할 거예요. 모든 것은 법에 따라 진행될 테니 걱정 마세요. 서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 끔찍한 저녁 동안 처음으로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다. 감사합니다. 그녀가 속삭였다.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감사할 필요 없습니다. 김지현 원장은 다시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저 한 가지만 약속해주세요. 건강을 되찾고 모든 것이 안정되면 다른 누군가를 도와주세요. 꼭 돈이 아니어도 됩니다. 어쩌면 그저 말 한마디, 조언, 지지일 수도 있죠? 선행이 계속 이어지게 해주세요. 약속할게요. 서연은 뺨 위로 다시 눈물이 흐르는 것을 느꼈지만 이번에는 다른 눈물이었다. 감사와 안도의 눈물이었다. 김지현 원장은 잠시 더 서 있다가 문으로 향했다. 푹 쉬세요. 내일은 긴 하루가 될 겁니다. 차는 오전 10시에 도착할 거예요. 챙길 물건이 있다면 챙기세요. 나머지는 저희 병원에 다 있습니다. 김 원장님. 서연이 그녀를 불렀다. 여성이 돌아섰다. 따님은요? 정말 완전히 건강한가요? 김지현 원장의 얼굴에 부드러운 미소가 떠올랐다. 완전히요. 어제 전화 와서는 막내가 탈머니라고 말하기 시작했다고 자랑하더군요. 주말에 저희 집에 올 텐데 원하시면 소개해 드릴게요. 그녀가 나갔다. 서연은 혼자 남았지만 이제 외로움이 짓누르지 않았다. 그녀는 협탁 위의 명함을 바라보았다. 거기에는 클리닉 새로운 3 원장 김지현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리고 전화번호 새로운 3. 참 상징적이다. 서연은 눕고 편안한 자세를 취했다. 허리는 아팠지만 견딜만 했다. 그녀는 내일 사립 클리닉으로의 이송, 수술, 그리고 진우 문제를 해결해줄 변호사에 대해 생각했다. 진우, 그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뭘 하고 있을까? 누군가의 침대에서 평온하게 잠들어 있겠지? 아마 그녀의 돈을 쓰고 있을 것이다. 모든 것이 자기 뜻대로 되었다고 생각하겠지? 서연은 눈을 감았다. 아니, 그렇게는 안 될 거야. 김지현 원장이 옳다. 어떤 것들은 용서받을 수 없다. 그리고 그녀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돈 때문만이 아니다. 그녀가 가장 무서워할 때 혼자 남겨두고 떠난 것 때문에, 20년의 세월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린 것 때문에, 전화 한 통, 사과 한마디, 설명 한마디조차 시도하지 않은 것 때문에, 앞으로 모든 것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몰랐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알았다. 그녀는 수술을 이겨내고 이혼을 이겨내고 새로운 삶을 이겨낼 것이다. 이겨낼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 그녀에게는 지지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녀에게는 분노가 있다. 앞으로 나아갈 힘을 주는 올바르고 치유적인 분노가. 최민준 변호사가 찾아온 것은 서연이 클리닉으로 옮겨진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다. 그녀는 5층에 있는 밝은 1인실에 누워 있었다. 창밖으로는 도심공원의 나무 꼭대기들이 보였다. 이곳은 모든 것이 달랐다. 부드러운 베이지색의 깨끗한 벽, 전동식으로 조절되는 편안한 침대, 현대적인 가구, 냄새조차 달랐다. 병원 소독약 냄새 대신 신선함과 어떤 허브 향이 났다. 서연은 이미 모든 검사를 마쳤다. CT, 혈액 검사, 상담. 의사들은 하나같이 멈춰 서서 주의 깊게 듣고 설명해 주었다. 아무도 서두르거나 귀찮아하지 않았다. 그녀는 대기 번호가 아닌 한 사람의 인간으로 존중받는다고 느꼈다. 수술은 모래로 잡혔다. 김성훈 교수, 키가 크고 희끗한 머리에 선한 눈을 가진 남자가 어제 찾아와서 사진을 보여주며 문제가 있는 부위와 수술 과정을 설명해 주었다. 그는 차분하고 자신감 있게 말했다. 그리고 서연의 두려움은 조금씩 사라졌다. 문에 노크 소리가 들렸다. 가죽 서류 가방을 든 40대 남자가 들어왔다. 안경을 썼고 짙은 남색의 단정한 정장을 입었지만 얼굴은 상냥해 보였다. 이서연님, 안녕하세요. 저는 클리닉의 법률 자문인 최민준 변호사입니다. 그가 손을 내밀었다. 김지현 원장님께서 법적인 문제를 도와드리라고 하셨습니다. 들어오세요. 서연은 베개에 기대 몸을 일으켰다. 솔직히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잘 모르겠네요. 최민준 변호사는 의자를 끌어와 앉고 서류 가방에서 태블릿과 노트를 꺼냈다. 처음부터 시작하죠. 남편분이 돈을 가지고 떠난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서연은 천천히 세부 사항을 떠올리며 이야기했다. 최민준 변호사는 주의 깊게 들으며 때때로 질문을 하고 메모를 했다. 그러니까 남편분이 현금 40만 원과 은행카드가 들어있는 당신의 지갑을 가져갔고 그가 요약했다. 잠깐 나갔다 오겠다며 사라졌고 전화기는 꺼놨다. 맞습니까? 네.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후로 본 적도 없고
전화나 문자도 없었어요. 증발해버린 것처럼요. 그가 카드에서 돈을 인출했나요? 서연은 당황했다. 모르겠어요. 병원에서 카드를 정지시켰거든요. 간호사님이 도와주셨어요. 근데 그건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좋습니다. 은행에 카드 내역을 요청해보죠. 만약 그가 돈을 인출했거나 무언가를 결제했다면 기록이 남아있을 겁니다. 최민준 변호사는 태블릿에 무언가를 입력했다. 이제 결혼 생활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최근에 어떻게 지내셨는지, 언제부터 문제가 시작되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서연은 언제부터 문제가 시작되었는지 곰곰이 생각했다. 1년 전이었을까? 아니면 그보다 더 전이었을까? 지난 1년 동안 그 사람이 많이 변했어요. 그녀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차갑고 무심해졌죠. 회사에서 늦게까지 일하고 늦게 들어왔어요. 처음에는 그냥 피곤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저 자신도 허리가 아파서 집안일을 제대로 못했거든요. 어쩌면 그가 아픈 저에게 지쳤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특별히 의심스러웠던 일이 있었나요? 네, 있었어요. 서연은 침을 삼켰다. 3주 전쯤 늦게 들어왔는데 여자 향수 냄새가 났어요. 제가 물어보니 버스에서 향수 뿌린 사람이 옆에 서 있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믿지 않았어요. 그냥 말 안 했죠? 싸우기 싫어서요. 알겠습니다. 그가 떠난 후에 연락을 시도해 보셨나요? 100번은 전화했을 거예요. 아마 서연은 다시 서러움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다. 전화기는 꺼져 있었고 보낸 메시지는 전달되지 않았어요. 마치 죽은 사람처럼요. 최민준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다. 죽은 게 아닙니다. 그냥 당신 번호를 차단한 거죠. 전형적인 상황입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어서 과거를 그냥 지워버리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그를 찾을 겁니다. 그의 신상 정보가 있나요? 어디서 일하고 어디 사는지요? 건설회사에서 현장 감독으로 일해요. 서연이 기억을 더듬었다. 회사 이름이 건설기술서비스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는 같이 살았어요. 숲길에 있는 방 2개짜리 아파트에서요. 양평에 주말 농장도 하나 있고요. 좋습니다. 최민준 변호사가 빠르게 받아 적었다. 아파트와 주말 농장은 누구 명의로 되어 있나요? 아파트는 제 명의예요. 부모님께 물려받았거든요. 주말 농장은 같이 사서 공동 명의로 했어요. 훌륭합니다. 그럼 아파트는 당신의 고유 재산입니다. 그가 권리를 주장할 수 없어요? 주말 농장은 공동 재산이므로 반으로 나뉘게 될 겁니다. 다른 재산은 더 없나요? 차나 예금 같은 거요? 오래된 차가 한 대 있는데 그 사람 명의로 되어 있어요. 예금은 없고요. 그 40만 원이 제가 2년 동안 모은 전부예요. 조금씩 저축해서요. 최민준 변호사는 동정 어린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이해합니다. 자, 그럼 정리해 봅시다. 우리가 할 일은 이렇습니다. 첫째, 당신 남편을 찾습니다. 이건 어렵지 않아요. 둘째, 이혼 및 재산 분할 소송을 제기합니다. 셋째, 그리고 이게 중요합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겁니다. 무슨 손해배상이요? 그가 당신의 허락 없이 돈을 가져갔죠? 맞습니까? 그건 당신의 개인적인 저축이지 가족 공동 예산이 아닙니다. 형식적으로는 절도로 볼 수 있지만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 접근할 겁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현금 40만 원과 그가 카드에서 인출했다면 그 금액까지 반환을 요구할 겁니다. 거기에 더해 수술을 앞둔 당신을 버린 것에 대한 정신적 피해 보상도요. 서연은 들으면서 가슴속에서 희망과 분노가 뒤섞인 이상한 감정이 자라나는 것을 느꼈다. 그게 가능한가요? 법원이 정말 그 사람에게 돈을 돌려주게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최민준 변호사가 자신있게 말했다. 우리에게는 그가 지갑을 가져가는 것을 본 간호사, 당신의 대화를 들은 간병인이라는 증인이 있습니다. 수술이 다음 날로 예정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명시된 진료 기록도 있고요. 당신이 돈을 건네는데 동의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증거도 있습니다. 당신은 진통제 영향 아래 심각한 상태였으니까요.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덧붙였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사라졌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전화를 차단하고 연락을 끊었죠. 이것은 그의 의도를 보여줍니다. 법원은 이런 것들을 고려합니다. 서연은 속이 울렁거리는 것을 느꼈다. 법정에선 진우를 상상했다. 판결을 듣는 그의 얼굴을 상상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가 불쌍하지 않았다. 전혀. 좋아요. 그녀가 단호하게 말했다. 소송을 진행하죠. 최민준 변호사가 미소를 지었다.
그게 올바른 자세입니다. 지금 소송대리 위임장을 작성하겠습니다. 서명하시면 제가 바로 일을 시작하죠. 우선 그를 찾아야 합니다. 아마 하루 이틀이면 될 겁니다. 그는 서류 가방에서 문서를 꺼내 옆 테이블에 놓았다. 여기에 서명해주세요. 그리고 여기는 법원 및 기타 기관에서 당신의 이익을 대변할 위임장입니다. 서연은 펜을 잡았다. 긴장 때문인지 몸이 약해져서인지 손이 떨렸다. 서명했다. 됐습니다. 최민준 변호사는 서류를 챙겼다. 이제 당신은 수술과 회복에만 집중하세요. 법적인 문제는 제게 맡기시고요. 그가 떠났다.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홀로 남았다. 유리창 너머로 나뭇가지들이 흔들렸다. 아래 공원 길에서는 사람들이 걷고 있었다. 무슨 일이 있든 계속되는 평범한 삶. 이틀이 지났다. 최민준 변호사가 다시 찾아왔다. 이번에는 그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표정이 떠올랐다. 찾았습니다. 그가 서두 없이 말했다. 당신 남편은 정월로 12번지 47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한유라라는 여성의 아파트입니다. 29살이고 피트니스 클럽에서 관리자로 일하고 있더군요. 서연은 속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그러니까 그 여자 집에서 살고 있다는 건가요? 네, 이 사설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그가 미행했죠. 당신 남편은 아침에 거기서 나와서 저녁에 돌아갑니다. 둘이 같이 카페에 가고 쇼핑도 하고요. 돈을 꽤 활발하게 쓰고 있더군요. 내 돈으로요? 서연이 속삭였다. 바로 그겁니다. 최민준 변호사는 태블릿을 열어 사진을 보여주었다. 사진 속에는 진우가 있었다. 그는 웃으며 긴 금발머리의 젊은 여성의 허리를 감싸고 있었다. 그들은 어떤 가게 쇼윈도 앞에 서 있었다. 다른 사진에서는 카페에 앉아 있었다. 진우는 웃고 있었다. 서연은 그 사진들을 보며 믿을 수가 없었다. 저 사람이 그녀와 20년을 함께 살고 사랑을 맹세하고 딸을 낳을 때 그녀의 손을 잡아주었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이제 그는 다른 여자와 카페에서 웃고 있다. 그녀의 돈으로. 정보가 더 있습니다. 최민준 변호사가 말을 이었다. 당신 카드 내역을 요청했습니다. 그는 카드에서 48만 원 있던 돈 전부를 인출했습니다. 병원을 떠난 그날 밤에요. 그리고 레스토랑에서 저녁 식사비 8만 원을 결제했고 꽃값으로 3만 원,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샀더군요. 하룻밤 사이에요. 아마 해방을 축하했나 봅니다. 서연은 눈을 감았다. 속에서 비명을 지르고 싶을 정도의 분노가 치밀었지만 그녀는 참았다.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었다. 다음은요. 다음은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는 겁니다. 이미 이혼, 재산 분할, 손해배상 소장을 준비했습니다. 법원은 한 달 내에 심리할 겁니다. 소 한 장은 당신 남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로 발송될 겁니다. 그는 출석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안 오면요. 그럼 그 사람 없이 당신에게 유리하게 판결이 날 겁니다. 하지만 제 생각엔 적어도 재산 때문에라도 올 겁니다. 양평 주말 농장 가격이 꽤 나가는 걸로 아는데요.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1억 8천 정도 할 거예요. 팔면. 5년 전에 샀는데 그때 6천만 원이었지만 우리가 투자를 많이 했어요. 별채도 짓고 온실도 만들고 집도 수리했죠. 당신 돈을 투자했나요? 닥치는 대로 부업을 했어요. 이웃들 옷도 수선해주고 케이크도 주문받아 만들고요. 그 돈이 주말 농장에 들어갔어요. 진우 씨는 자재만 샀죠. 그것도 항상 그런 건 아니었고요. 최민준 변호사는 빠르게 메모했다. 중요한 사실입니다. 재산 가치 증대에 대한 당신의 더 큰 기여를 주장할 겁니다. 법원이 당신에게 더 큰 몫을 인정해 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아파트는 완전히 당신 것이고요. 그러니 물질적으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는 서류를 챙겨 일어섰다. 이서연님, 수술이 내일로 잡혔죠. 맞습니까? 네, 오전 10시예요. 그럼 지금은 푹 쉬세요. 저는 서류 제출하러 가겠습니다. 수술 후에 회복하시면 다시 와서 진행 상황을 알려드리죠. 감사합니다. 서연은 감사한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지금 제 마음이 얼마나 편해졌는지 상상도 못하실 거예요. 최민준 변호사가 미소 지었다. 상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일을 한두 해 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리고 그거 아세요? 저는 이런 남편이 결국 이기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정의는 항상 승리합니다. 가끔은 우리가 조금 도와줘야 하지만요. 그가 떠났다. 서연은 누워서 눈을 감았다. 내일은 수술이다. 무서웠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알았다.
자신이 그냥 이 고통을 겪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녀에게는 목표가 생겼다. 건강을 되찾고 이혼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 그리고 진우가 배신은 흔적 없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다. 김성훈 교수는 4시간 동안 수술을 진행했다. 서연이 병실에서 깨어났을 때 가장 먼저 느낀 것은 통증이었다. 둔하고 쑤시는 허리 통증. 하지만 이것은 몇 달 동안 그녀를 괴롭혔던 그 통증과는 다른 것이었다. 이것은 치유의 통증이었다. 이서연님, 제 말 들리세요? 간호사가 그녀 위로 몸을 숙였다.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교수님도 만족해하셨어요. 지금은 편안히 누워 계세요. 진통제 놔드릴게요. 하루하루가 쌓여 몇 주가 흘렀다. 서연은 느리지만 확실하게 회복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누워만 있다가 나중에는 앉기 시작했다. 그리고 보조기구에 의지해 조심스럽게 마침내 2발로 섰다. 재활치료사 이강우라는 젊은 남자가 매일 그녀와 함께 운동을 했다. 마사지, 운동, 스트레칭, 회복 속도가 아주 좋습니다. 그가 말했다. 한 2주만 더 하면 제한 없이 걸으실 수 있을 거예요. 김지현 원장은 매일 찾아와 과일과 책을 가져다주고 그저 곁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녀는 서연에게 단순한 의사가 아니라 거의 가족 같은 사람이 되었다. 소송은 어떻게 돼가요? 그녀가 물었다. 최 변호사님 말로는 2주 후에 재판이 잡혔대요. 서연이 대답했다. 진우 씨한테 소환장이 갔나 봐요. 우리 딸한테 전화해서 제가 어디 있는지 알아내려고 했대요. 가은이가 그냥 끊어버렸다고 하더라고요. 잘했네요. 김지현 원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따님이 똑똑하네요. 가은이는 정말로 찾아왔다. 수술 소식을 듣자마자 부산에서 달려왔다. 침대 곁에 앉아 울면서 그녀의 손을 잡았다. 엄마, 너무 무서웠어. 그녀가 속삭였다. 엄마가 전화해서 아빠가 떠났다고 했을 때 정말 죽여버리고 싶었어. 진심이야. 죽일 필요 없어. 서연이 그녀를 달랬다. 그 사람은 스스로를 벌한 거야? 가족을 잃었으니까. 그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여자를 잃은 거야. 가은이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리고 난 이제 그 사람 아빠라고 생각 안 해. 수술 후 3주가 지났다. 서연은 이미 클리닉 복도를 걷고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다. 허리는 거의 아프지 않았다. 삶이 점차 돌아오고 있었다. 최민준 변호사가 어느 날 찾아왔다. 그의 얼굴은 진지했다. 이서연님, 재판이 모레입니다. 준비되셨나요? 서연은 그를 바라보았다. 준비되었을까? 그녀는 몰랐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네, 준비됐어요. 재판은 중앙광장에 있는 낡은 건물에서 열렸다. 서연은 지팡이에 의지해 천천히 계단을 올랐다. 곁에는 김지현 원장이 함께했다. 그녀가 같이 가주겠다고 자청했다. 정신적으로 힘이 되어주려고요. 괜찮으시다면요의 서연은 오히려 기뻤다. 법정 안은 차갑고 격식 있었다. 높은 천장, 삐걱거리는 의자, 오래된 종이 냄새. 피고석에는 진우가 앉아 있었다. 서연은 1달 반 만에 처음으로 그를 보았다. 그는 늙어 보였다. 눈 밑에는 깊은 그늘이 져 있었다. 그의 옆에는 그 한유라라는 여자가 앉아 있었다. 젊고 화장을 짙게 하고 비싼 가죽 재킷을 입고 있었다. 진우는 고개를 들어 서연과 눈이 마주쳤다. 그녀는 그의 눈에서 당혹감, 분노, 그리고 무언가 다른 감정을 읽었지만 뉘우침은 아니었다. 뉘우침은 없었다. 법복을 입은 중년의 여성 판사가 재판을 시작했다. 소장이 낭독되었다. 최민준 변호사는 증거를 제출했다. 은행 거래 내역, 증인들의 증언, 사설 탐정의 사진들. 진우는 변명하려 애썼다. 돌아올 생각이었다고, 서연을 위해 더 좋은 의사를 찾으려 했다고, 돈은 그녀를 위해 썼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왜 배우자의 전화를 차단했습니까? 판사가 차갑게 물었다. 왜 1달 반 동안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까? 진우는 침묵했다. 옆에 있던 한유라는 불안하게 핸드백을 만지작거렸다. 판사는 판결을 위해 퇴정했다. 20분이 흘렀다. 서연은 김지현 원장의 손을 꼭 잡고 앉아 있었다. 심장이 마구 뛰었다. 판사가 돌아와 판결을 낭독하기 시작했다. 제출된 증거들을 고려하여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박진우와 이서연의 혼인을 해소한다. 피고 박진우는 원고 이서연에게 절취한 금전 880만 원을 배상하라. 치료비 3,200만 원을 배상하라에 서연은 자신의 귀를 믿을 수 없었다. 공동재산 분할에 있어 양평 주말 농장 가치의 3분의 1을 원고 이서연에게 귀속한다.
이는 해당 재산의 가치 증대에 대한 원고의 더 큰 기여를 고려한 것이다. 진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한유라가 그의 귀에 무언가 속삭였다. 판사는 낭독을 마치고 망치를 두드렸다. 판결은 한 달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재판을 마친다. 서연은 일어섰다. 다리가 떨렸지만 그녀는 버텼다. 진우도 일어나 그녀에게 한 걸음 다가왔다. 서연아, 잠깐만. 얘기 좀 하자. 우리 할 얘기 없어. 그녀가 차분하게 말했다. 스스로도 놀랄 만큼 차분했다. 당신은 한 달 반 전에 선택을 했어. 이제 그 선택과 함께 살아. 하지만 이건 불공평해. 그 돈, 그 주말 농장, 나도 투자했어. 서연은 그를 바라보았다. 한때 그녀의 남편이었던 이 남자를. 그리고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사랑도, 증오도, 공허함 뿐이었다. 공평함은 내가 힘들었을 때, 당신이 내 곁에 있었을 때나 말할 수 있는 거야. 불공평함은 당신이 내 돈을 가지고 다른 여자에게 가버린 거고, 그녀는 출구를 향해 돌아섰다. 잘 가, 진우 씨. 김지현 원장이 그녀의 팔을 부축했다. 그들은 법정을 나섰다. 등 뒤에서 한유라의 목소리가 들렸다. 당신 다 해결됐다고 했잖아. 아무 일도 없을 거라고. 이제 어떡할 거야? 당신 저 사람들한테 거의 5천만 원 빚졌어. 유라야, 잠깐만. 내가 설명할게. 설명은 무슨? 나 빚쟁이랑 살 생각 없어. 목소리는 닫히는 문 뒤로 사라졌다. 서연과 김지현 원장은 계단을 내려와 광장으로 나섰다. 햇살이 비치고 있었다. 11월에 춥지 않고 밝은 햇살. 서연은 멈춰 서서 하늘을 향해 얼굴을 들었다. 끝났어요. 그녀가 속삭였다. 다 끝났어요. 아니요. 김지현 원장이 부드럽게 말했다. 이제 모든 게 시작되는 거예요. 반년이 지났다. 서연은 아파트 창가에 서서 봄의 도시를 바라보고 있었다. 4월의 햇살이 거리를 따뜻한 빛으로 채우고 있었다. 나무에는 첫 잎사귀들이 돋아나고 있었다. 마당에서는 아이들이 놀고 있었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기지개를 켰다. 허리는 아프지 않았다. 전혀. 허리를 숙이고 무거운 것을 들고 오래 걷고 평범한 삶을 살 수 있었다. 테이블 위에서 스마트폰이 진동했다. 김지현 원장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2시 약속 잊지 않았죠? 논의할 게 좀 있어요. 서연은 빠르게 답장을 보냈다. 기억해요. 갈게요. 그녀는 현관 거울로 다가가 자신의 모습을 살폈다. 지난 반년 동안 그녀는 변했다. 몸무게가 10kg 정도 줄었다. 머리는 더 짧게 자르고 더 밝은 색으로 염색했다. 얼굴은 생기가 돌았고 눈에는 반짝임이 있었다. 그녀는 다시 살아있음을 느꼈다. 아파트도 변했다. 서연은 간단한 수리를 했다. 침실 벽지를 새로 바르고 새 소파를 사고 밝은 커튼을 달았다. 진우와 함께 찍은 사진은 모두 치우고 가은이와 함께 찍은 사진만 남겼다. 딸은 겨울 방학에 찾아왔다. 둘은 함께 가구를 고르고 웃고 미래를 계획했다. 엄마, 꼭 젊어진 것 같아. 가은이가 그녀를 안으며 말했다. 진짜 35살 정도로 보여. 그 이상은 아니고. 행복해서 그래. 서연이 대답했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이었다. 재판 후 모든 것은 빠르게 진행되었다. 진우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원심을 유지했다. 그는 판결된 금액을 점차 갚아야 했다. 월급에서 매달 25%가 압류되었다. 한유라는 재판 후 한 달 만에 그를 떠났다. 최민준 변호사가 지인들을 통해 들은 바로는 진우는 이제 외곽에 단칸방을 얻어 혼자 살고 있고 직장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했다. 서연은 그의 불행을 기뻐하지는 않았지만 동정하지도 않았다. 누구나 선택을 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다. 주말 농장은 팔렸다. 서연은 자신의 목인 3분의 2, 1억 2천만 원이 넘는 돈을 받았다. 일부는 가은이 학비로 떼어놓고 일부는 아파트 수리에 썼다. 남은 돈은 미래를 위해 예금에 넣어두었다. 그리고 그녀에게는 일이 생겼다. 김지현 원장이 클리닉의 행정직을 제안했다. 처음 서연은 망설였다. 의료 분야에서 일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김지현 원장은 설득했다. 제게 필요한 건 의료인이 아니에요. 환자들을 이해하고 고통과 배신을 겪어본 사람, 그래서 다른 사람을 지지하고 안심시키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당신은 해낼 수 있어요. 그리고 서연은 해냈다. 그녀는 클리닉에서 일한 지 벌써 4개월이 되었고 그것은 그녀의 이전 삶과는 전혀 달랐다. 그녀는 환자들을 맞이하고 서류 정리를 돕고
상담을 주선했다. 그리고 남편에게 버림받고 클리닉을 찾은 여성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생각보다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한 환자인 마리나는 암으로 클리닉에 입원했다. 남편은 진단 사실을 알자마자 떠났다. 그녀가 죽어가는 모습을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연은 그녀의 병실에 앉아 손을 잡아주고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이제 어떡해요? 마리나가 눈물 사이로 물었다. 앞으로 어떻게 살죠? 하루씩만 사는 거예요. 서연이 대답했다. 처음에는 하루씩, 그 다음엔 일주일씩. 그러다 돌아보면 1년이 지나 있고 당신은 살아있고 건강하고 행복할 거예요. 그리고 당신을 배신한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었는지 의아해하게 될 거고요. 마리나는 건강을 되찾았다.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항암 치료도 효과가 있었다. 이제 그녀는 정기검진을 위해 클리닉에 왔다. 올 때마다 서연을 찾아와 고마워했다. 남편에게 폭행당하고 두 아이와 함께 집에서 쫓겨난 도 있었고 젊은 애인에게 가버린 남편 때문에 생활수단 없이 남겨진 도 있었다. 출산을 앞두고 버림받은 안나도 있었다. 김지현 원장은 모두를 도왔고 서연은 곁에서 지지하고 경험을 나누었다. 있잖아요. 서연 씨, 어느 날 김지현 원장이 자신의 사무실에서 차를 마시며 말했다. 당신은 저보다 더 많은 일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들에게 치료를 주지만 당신은 희망을 주니까요. 서연은 부끄러워 얼굴을 붉혔다. 저는 그냥 사실을 말하는 것뿐이에요. 배신 후에도 살 수 있고 잘 살 수 있다는 사실을요. 바로 그거예요. 김지현 원장이 미소 지었다. 그래서 제안할 게 있어요. 우리 클리닉에서 새로운 분야를 시작하려고 해요. 가정 내 위기를 겪은 환자들을 위한 심리 지원 프로그램이죠. 코디네이터가 필요해요. 지원 그룹을 조직하고 개인 상담을 주선하고 심리 상담사들과 협력할 사람 말이에요. 한번 해볼래요? 서연은 찻잔을 든 채 굳었다. 하지만 전 심리학자가 아닌데요. 심리학자가 될 필요는 없어요. 당신은 조직자가 될 거고 무엇보다도 본보기가 될 거예요. 당신을 보는 여성들은 저 사람이 해냈다면 나도 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죠. 한번 생각해봐요. 월급도 더 높을 거고 흥미로운 일이 될 거예요. 서연은 밤새 생각했고 아침에 김지현 원장에게 전화해 동의했다. 이제 그녀는 새로운 프로젝트의 세부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클리닉으로 가고 있었다. 버스는 익숙한 정류장에 그녀를 내려주었다. 서연은 내려서 클리닉 건물로 걸어갔다. 이 장소에서 반년 전 그녀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 두렵고 아프고 무너진 채로 그녀는 구급차에 실려 이곳에 왔지만 이제는 자신의 두 발로 건강하고 강하고 미래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걷고 있었다. 로비에서 누군가 그녀를 불렀다. 이서연님, 안녕하세요. 그녀가 돌아섰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키가 크고 검은 머리에 희끗한 머리카락이 섞인 남자가 다가오고 있었다. 얼굴이 낯익었다. 안녕하세요. 서연이 미소 지었다. 죄송하지만 기억은 나는데. 성함이 정우성입니다. 남자가 손을 내밀었다. 석 달 전쯤 여기서 뵈었어요. 제가 그때 검사 받으러 왔었거든요. 서류 작성하는 거 도와주셨는데. 아, 네, 기억나요. 서연이 그의 손을 잡았다.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아주 좋습니다. 수술 받았고 성공적이었어요. 정기 검진차 왔습니다. 우성이 미소 지었다. 서연님은요? 여전히 여기서 일하세요? 네. 게다가 곧 새로운 분야를 맡게 됐어요. 환자들을 위한 심리 지원이요. 정말요? 대단하네요. 그는 잠시 침묵했다가 자신 없게 덧붙였다. 저기, 혹시 시간 되시면 커피 한잔 하실래요? 그냥 얘기나 할 겸요. 제가 이 도시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친구가 없거든요. 서연은 그를 바라보았다. 남자는 숨기는 것 없이 솔직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저 친구로서 대화를 제안하는 것이었다. 왜 안 되겠어요? 그녀가 말했다. 1시간 후에 회의가 끝나거든요. 그 후에 괜찮으시다면요. 좋아요. 그럼 맞은편 카페에서 기다릴게요. 저기 초록색 차양 있는 곳이요. 그가 떠났다. 서연은 김지현 원장의 사무실로 올라갔다. 그녀는 책상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아, 서연 씨, 어서 와요. 앉아요. 김지현 원장은 서류를 옆으로 밀었다. 자, 그럼 심리상담사 두 분과 협의했어요. 그분들이 그룹을 이끌 거예요. 한 분은 가족 위기 전문이고 다른 한 분은 트라우마 치료 전문이에요. 당신의 임무는 그룹을 모집하고 일정을 짜고 과정을 감독하는 거예요.
그들은 거의 1시간 동안 세부 사항을 논의했다. 서연은 메모하고 질문하고 자신의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일은 점점 더 그녀를 사로잡았다. 그리고 하나 더, 김지현 원장이 몸을 앞으로 숙였다. 첫 그룹 모임에서 당신의 이야기를 해줬으면 해요. 하나의 예시로 배신을 이겨내고 더 강해질 수 있다는 증거로요. 서연은 생각에 잠겼다. 낯선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두려운 일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할게요. 회의가 끝났다. 서연은 아래층으로 내려와 클리닉을 나섰다. 햇살은 따스했고 공기 중에는 봄 내음이 가득했다. 그녀는 길을 건너 초록색 차양이 있는 카페로 들어갔다. 우성은 창가에 앉아 스마트폰을 보고 있다가 그녀를 발견하고 손을 흔들었다. 오셨네요. 저는 이미 카푸치노를 주문했어요. 뭘로 드시겠어요? 저도 같은 걸로요. 서연은 맞은편에 앉았다. 그들은 오래된 친구처럼 쉽게 대화를 나누었다. 우성은 이혼 후 서울에서 이사 왔다고 했다. 원격으로 프로그래머로 일하고 있으며 분위기를 바꾸고 싶었다고 했다. 누나가 이 도시에 살아서 이곳을 선택했다고. 결혼은 하셨어요? 그가 무심코 물었다. 이혼했어요? 서연이 차분하게 대답했다. 반년 전에요. 그렇군요. 우성이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최근에 이혼했어요. 1년 전에요. 아내가 다른 사람에게 갔죠? 물론 아팠지만 지금 생각하면 더 잘된 일 같아요. 그들은 삶에 대해, 일에 대해,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다. 서연은 클리닉의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했다. 우성은 주의 깊게 들으며 질문했다. 정말 대단한 일을 하시네요. 사람들을 돕는다는 게, 그가 말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혼 후에 마음의 문을 닫고 몇 년 동안 헤어나오지 못하니까요. 그런데 당신은 그 아픔을 건설적인 방향으로 바꾼 거네요. 서연이 미소 지었다. 도움을 받았어요. 김지현 원장님, 변호사님, 의사 선생님들. 이제 제가 다른 사람들을 도울 차례죠. 그들은 카페에서 2시간을 보냈다. 헤어질 때 우성이 물었다. 언제 한번 전화해도 될까요? 그냥 얘기나 할 겸요. 당신과 있으면 마음이 편해요. 서연은 그를 바라보았다. 마음속 무언가가 왜 안 되겠어? 라고 속삭였다. 그녀는 새로운 관계를 찾고 있지는 않았다. 하지만 친구는 좋은 것이다. 물론이죠. 제 명함이에요. 그가 명함을 받고 미소 지었다. 감사합니다. 조만간 전화할게요. 그들은 헤어졌다. 서연은 집으로 걸어가며 모든 것이 참 이상하게 흘러간다고 생각했다. 반년 전 그녀는 병원에 누워 있었다. 남편에게 버림받고 돈도 희망도 없이. 그런데 지금 그녀는 흥미로운 일과 새로운 친구, 미래에 대한 계획이 있고 마음속에는 어떤 원망도 없었다. 모든 것이 이렇게 된 것에 대한 감사함뿐이었다. 저녁에 가은이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어떻게 지내? 회의는 잘했어? 응, 아주 잘했어. 새로운 분야를 맡게 됐어? 지원 그룹을 조직할 거야. 엄마 정말 멋져. 이 딸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다. 정말 자랑스러워. 엄마는 정말 강해. 나도 엄마처럼 되고 싶어. 서연은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이것은 행복한 눈물이었다. 고마워. 우리 딸, 너도 충분히 똑똑하잖아. 공부는 어때? 그들은 30분 더 수다를 떨었다. 가은이는 자신의 근황을 이야기하고 계획을 나누었다. 여름에 와서 서연과 함께 지내며 어쩌면 이 도시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생각이라고 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서연은 창가에 서서 밤의 도시를 바라보았다. 창문들의 불빛, 도로 위에 드문 차들, 평범한 사람들의 조용한 삶, 저 어딘가에 진우가 살고 있겠지. 어쩌면 빌린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아니면 벌써 새로운 여자를 찾았을까? 다시 시작하려고 애쓰고 있을까? 서연은 몰랐고 알고 싶지도 않았다. 그는 오래전에 빛바랜 낡은 사진처럼 과거에 남았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다. 내일은 새로운 날이다. 새로운 환자들, 새로운 이야기들, 새로운 희망들. 그녀는 지금 자신만큼이나 아픈 사람들의 곁에 있을 것이다. 지지하고 믿음을 심어주고 본보기가 될 것이다. 한 달 후 첫 지원 그룹 모임이 열렸다. 다양한 연령대의 여성 12명이 모였다. 각기 다른 사연을 가졌지만 모두 같은 아픔을 겪고 있었다. 모두 배신을 경험했다. 서연은 그들 앞에 서서 자신의 이야기를 했다. 수술을 앞두고 남편이 떠난 이야기, 돈도 희망도 없이 남겨졌던 이야기,
김지현 원장을 만난 이야기, 수술과 재판, 이혼을 거쳐 새로운 삶을 시작한 이야기. 여성들은 끼어들지 않고 들었다. 누군가는 조용히 울었고 누군가는 주먹을 꽉 쥐었다. 서연이 이야기를 마쳤을 때 그들 중 한 명인 30대 젊은 여성이 손을 들었다. 저기, 그 사람을 용서하셨나요? 서연은 생각에 잠겼다. 용서했을까? 아니, 아마 용서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더 이상 분노도 없었다. 저는 그를 놓아주었어요. 그녀가 천천히 말했다. 그건 용서와는 달라요. 용서한다는 건 다 괜찮아, 원망하지 않아라고 말하는 거죠. 하지만 그가 한 짓은 괜찮지 않아요. 그리고 저는 그걸 교훈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사람들에게 해서는 안 될 행동에 대한 교훈이죠. 하지만 저는 그에게 감정을 낭비하지 않아요. 매일 그를 생각하지도 않고 그가 불행해지길 바라지도 않아요. 그냥 그 사람 없이 계속 살아갈 뿐이에요. 여성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모임이 끝난 후 60대쯤 되어 보이는 한 여성이 서연에게 다가왔다. 고마워요, 그녀가 말했다. 제 남편은 3년 전에 떠났어요. 저는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었죠. 하지만 당신이 제게 희망을 줬어요. 당신이 해냈다면 저도 할 수 있겠죠. 왜 서연은 그녀를 안아주었다. 해내실 거예요. 꼭 해내실 거예요. 그냥 스스로에게 시간을 주세요. 그날 저녁, 우성이 그녀에게 영화를 보자고 했다. 그들은 코미디 영화를 보며 웃고 저녁 공원을 오래도록 산책했다. 있잖아요. 서연 씨, 그가 분수대 옆에서 멈춰서서 말했다. 당신과 함께 있으면 정말 좋아요. 마음이 편해요. 외롭다고 느끼지 않아요. 서연은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가로등 불빛 아래 서 있었고 그의 얼굴은 솔직하고 진심이 담겨 있었다. 저도 그래요, 그녀가 고백했다. 이렇게 빨리 다시 누군가를 믿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 못했어요. 하지만 당신과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냥 그렇게, 친구처럼. 하지만 그 손길에 서연의 가슴이 따뜻해졌다. 서두르지 말아요. 우성이 말했다. 우리 둘 다 이혼의 아픔과 실망을 겪었잖아요. 그냥 곁에 있으면서 서로를 지지해줘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든 되겠죠? 좋아요, 서연이 동의했다. 그렇게 해요. 몇 달이 더 흘렀다. 여름이 가을로 바뀌었다. 가은이가 찾아와 우성을 만났고 마음에 들어 했다. 엄마, 저 사람 좋은 사람 같아, 그녀가 말했다. 엄마를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처럼 쳐다봐. 아빠는 한 번도 그렇게 쳐다본 적 없는데 서연은 부인하지 않았다. 우성은 정말로 달랐다. 세심하고 배려심 있고 인내심이 강했다. 그는 그녀를 서두르게 하지 않았고 의무를 강요하지도 않았다. 그저 곁에 있어 주었다. 그들은 극장에 가고 전시회에 가고 야외로 나가고 세상 모든 것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리고 날이 갈수록 서연은 내면에서 새로운 무언가가 피어나는 것을 느꼈다. 젊은 시절 진우와의 불같은 열정이 아닌 조용하고 깊은 애착, 신뢰, 평온함이었다. 지원 그룹은 커졌다. 이제 클리닉에서는 일주일에 3번 모임이 열렸다. 여성들뿐만 아니라 남성들도 찾아왔다. 그들 역시 배신당하고 버림받고 속은 사람들이었다. 서연은 일을 조정하고 각자와 소통하며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도왔다. 김지현 원장은 만족해했다. 당신은 당신의 소명을 찾았군요. 그녀가 말했다. 이게 당신 일이라는 게 보여요. 어느 10월의 어느 날 서연은 진우를 만났다. 길에서 우연히. 그녀는 장을 보고 식료품 봉지를 들고 가고 있었고 그는 지하도에서 올라오고 있었다. 그들은 2미터 거리를 두고 멈춰섰다. 진우는 초라해 보였다. 늙고 등이 굽고 낡은 재킷을 입고 있었다. 그는 그녀를 바라보았고 그의 눈에서는 모든 것이 읽혔다. 후회, 부끄러움, 그리움. 서연아, 그가 쉰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어떻게 지내? 잘 지내? 서연이 차분하게 대답했다. 고마워. 클리닉에서 일한다고 들었어. 그리고 잘 지낸다고. 널 위해 기뻐해. 서연은 그를 바라보았다. 이 남자는 한때 그녀의 남편이었고 딸의 아버지였지만 이제는 낯선 사람이었다. 완전히 낯선 사람. 진우 씨, 당신이 잘 지내길 바라우. 그녀가 진심으로 말했다. 정말이야. 당신이 행복을 찾길 바라. 하지만 우리는 다른 길을 가고 있고 그게 맞아. 그는 눈을 들지 못한 채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이해해. 그냥 사과하고 싶었어.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나쁜 놈이었어.
그때 내가 무슨 정신이었는지 모르겠어. 중년의 위기였나 봐. 어리석었지? 난 가장 소중한 걸 잃었어. 너와 가은이를. 그리고 아무것도 얻지 못했지. 서연은 잠시 침묵했다. 진우 씨, 내가 당신을 용서한다고 말할 수는 없어. 왜냐하면 당신은 그때 내 인생을 망가뜨렸으니까. 하지만 나는 그것에 대해 당신에게 감사해. 그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듯 눈을 들었다. 감사하다고. 응, 왜냐하면 만약 당신이 떠나지 않았다면 나는 나를 사랑하지도 소중히 여기지도 존중하지도 않는 사람 곁에서 평생을 살았을 테니까. 하지만 지금 나는 자유로워.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어. 나를 소중히 여겨주는 사람들이 있고 당신이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던 눈으로 나를 바라봐주는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떠나줘서 고마워. 진우는 말없이 서 있었다. 그러다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서서 등을 구부린 채 멀어져 갔다. 서연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동정심도, 분노도, 승리감도 그저 공허한 뿐이었다. 이 남자는 더 이상 그녀에게 아무런 영향력도 없었다. 그녀는 집으로 향했다. 저녁에 우성이 들르기로 약속했다. 둘은 함께 저녁을 만들 생각이었다. 그녀는 무슨 샐러드를 만들지, 어떤 와인을 열지, 그런 소박하고 즐거운 것들을 생각했다. 집에 돌아오니 지원 그룹 참가자 중 한 명인 말이나 바로 그 암 환자였던 그녀에게서 온 편지가 기다리고 있었다. 사랑하는 이서연님, 기쁨을 나누고 싶어 편지를 씁니다. 오늘 검사 결과를 받았는데 안정적인 관의 상태라고 합니다. 의사 선생님들도 아주 만족해 하셨어요. 그리고 저 멋진 사람을 만났습니다. 아직은 그냥 친구 사이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당신은 제게 배신 후에도 삶이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당신은 저의 본보기이자 영웅입니다.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사랑과 감사를 담아 말이나 올림. 서연은 편지를 읽으며 울었다. 하지만 이것은 행복한 눈물이었다. 자신의 고통이 다른 사람들을 돕고 자신의 이야기가 희망을 준다는 것에 대한 감사의 눈물이었다. 저녁에 우성이 왔다. 그들은 저녁을 만들고 수다를 떨고 웃었다. 그리고 부엌에서 차를 마시며 앉아 있는데 그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서연 씨, 할 말이 있어요. 그가 진지하게 시작했다. 우리가 만난 지 벌써 반년이 지났고 저는 당신이 제가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당신을 서두르게 하고 싶지도 부담을 주고 싶지도 않지만 당신이 알아줬으면 해요. 만약 당신이 동의한다면 저는 오랫동안 곁에 있을 겁니다. 서연은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선하고 정직한 눈을. 그리고 그녀는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다시 믿고 다시 마음을 열 준비가. 동의해요. 그녀가 속삭였다. 저도 당신이 곁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가 그녀를 안았다. 그들은 따뜻한 부엌의 침묵 속에서 오랫동안 그렇게 앉아 있었다. 그리고 서연은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평온함을 느꼈다. 이것이 바로 행복이었다. 소박하고 조용하고 진정한 행복. 진우가 병실을 떠난 지 1년이 지났다. 정확히 1년. 서연은 아침에 일어나 생각했다. 세상에 1년 전에는 그렇게 무서웠는데 그녀는 삶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지금 그녀는 아늑한 침실에 누워 있었다. 창밖에서는 새들이 노래하고 있었다. 아파트에서는 갓 내린 커피 향이 났다. 우성은 이미 일어나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다. 앞으로는 출근, 새로운 그룹과의 만남, 그리고 김지현 원장과의 점심이 기다리고 있었다. 저녁에는 우성과 함께 음악회에 갈 예정이었다. 평범하고 일상적인 삶, 하지만 이토록 충만하고 이토록 올바른 삶. 서연은 일어나 거울로 다가가 자신의 모습을 보고 미소 지었다. 고마워. 그녀가 속삭였다. 누구에게? 자기 자신에게? 운명에게? 김지현 원장에게? 도와준 모든 사람들에게? 중요하지 않았다. 그냥 그녀가 살아남았다는 것,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 다시 시작할 힘을 자신에게서 찾았다는 것에 감사했다. 진우의 배신은 이제 비극이 아니라 해방처럼 느껴졌다. 그가 떠남으로써 그녀에게 새로운 삶, 더 나은 삶, 그녀 자신의 삶으로 가는 문을 열어준 것이다. 그리고 서연은 두려움 없이 고개를 높이 들고 그 삶으로 걸어 들어갔다. 왜냐하면 이제 그녀는 확실히 알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생각했던 것보다 강하다. 그녀는 사랑받고 존중받고 행복할 자격이 있으며 그녀의 앞날은 이제 막 시작되었으니까.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